우리말에 그 추석만 같아라 하는 말이 있죠. 그만큼 추석은 그 오곡이 풍성하고 1년 중에 가장 우리가 그 말하자면 행복한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2019년에 이 추석은 여러 가지로 우리는 그 찹찹하고 답답하고 혼란스러운 그런 시기를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상황을 좀 살펴보는 것이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의 지표로 현재 경기 상태를 보는 대표적인 지표가 바로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라는 겁니다.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그림에 나오는 빨간 선으로 나오는 것이요. 저것이 지난 거의 24개월을 하향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것은 한국 경제가 1년 반 정도 하강하면은 대체로 2년 반 정도 상승하던 과거의 경기 순환의 패턴이 완전히 깨어지고 전례 없는 장기의 침체 국면을 진행한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체로 4개월 내지 6개월을 앞에 보여준다고 하는 선행지수 순환 변동치가 역시 이것도 25개월을 지금 계속 동행지수 순환 변동치와 더불어 같이 하향하고 있고 특히 최근에 들어와서 그림에서 보다시피 가파르게 지금 떨어지고 있어 우리 경제가 계속 어려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빨간 거는 이제 마이너스고 이제 검은 건 플러스니까 보시면은 5, 6월 달 안 좋았던 제조업이 7월 달에 와가지고 좀 호전하는 기미를 봅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주로 제조업에서는 신차 효과고요. 서비스업에서는 금융하고 핸드폰이 새로 나와서 온 그 효과 때문이라고 지금 보여주는데 주목하셔야 될 거는 우리 경제를 제조업의 침체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그나마 버티게 했던 거는 서비스업과 소비입니다. 서비스업이 6월 달에 흔들기 시작을 했고 주목하셔야 될 거는 소비는 6월 달, 7월 달에다 드디어 특히 7월 달에 와서는 전월비, 전년동월비 공이 감소세로 전환을 하고 있습니다. 설비 투자와 건설이 나쁜 건 이미 아시는 바와 같고요. 그래서 이제 제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우리 경제를 그나마 끌어왔던 서비스업과 소비가 이제 악화되는 여부가 앞으로 큰 관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경기 확산 지수는 전월에 비해서 좋아진 업종, 나빠진 업종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것인데요. 관공업은 7월 달에 감소한 업종이 쭉 보시면은 2월을 피크로 해서 계속 감소 업종이 줄고 있습니다. 반면에 서비스 업종은 5월 달을 바닥으로 해서 6월, 7월 업황이 나빠진 업종이 지금 늘고 있습니다.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서비스업과 소비가 어떻게 되느냐. 이게 이제 앞으로의 그 경기를 보는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까 그 제조업이 나빠졌다고 그러는데 제조업이 얼마나 나빠졌냐. 이걸 보시면은요. 우리가 제조업 중분류를 하면 이게 24개 업종입니다. 24개 업종을 그러니까 5년 전 14년 5월하고 19년 5월하고 대비를 하면 5년간의 생산이 증가한 업종은 13개입니다. 감소한 업종은 11개입니다. 반면에 출하가 증가하는 업종은 15개고요. 출하가 감소한 업종은 9개나 달합니다. 이걸 보시면은 5년 전보다도 24개 중에 11개 업종, 다시 말하면 거의 45%에 달하는 업종은 5년 전보다도 생산 수준이 감소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또 이제 주목하셔야 될 게 바로 이제 우리 GDP의 거의 50% 내외를 차지하고 있는 바로 수출인데요. 수출 총액이 작년 12월 달부터 전년 동월 대비 감소세로 들어가서 지금 9개월째 감소를 해서 이거 추세를 보시면 4월 달까지는 굉장히 이렇게 완만하다가 5월 달부터 다시 증가해서 지금 8월 달에는 전년 동월비 마이너스 13.6%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이제 우리가 5월 달부터 이제 소위 미중 무역마 전쟁의 영향을 이제 본격적으로 받기 때문이고요. 이렇게 수출이 떨어진 이유는 중국 수출이 감소했기 때문이고, 중국 수출은 그것의 3분의 1을, 즉 우리 수출의 26% 정도를 중국이 차지하고 있고, 그 대중국 수출의 30%가 반도체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다 이제 서로 이제 맞물려 있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목하셔야 될 거는 중국만 나쁜 것이 아니고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수출의 감소폭도 꾸준히 지금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세계 경제의 리세션이 지금 확산되고 또 심화되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또 품목도 보시면은 반도체만 감소세에 있는 것이 아니고 반도체 아닌 품목들도 지금 그 감소세가 지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부가 지금 뭐 거의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하는 그 이 고용 측면을 보시면 7월 달에 취업자 수가 전년 동월비 30만 명이 증가했는데 이걸 확장 실업률 즉 비경제활동 인구에 숨어있는 잠재 실업자를 뽑아내서 더 현실 감각에 맞게 재편을 해보면 29세 이하에는 4명 중에 1명이 지금 실업자에 있고요. 그 다음에 취업자가 30만 명이 늘었다 그러는데 지금 제일 취직이 누가 잘 되느냐. 50대 여성은 12만 명이 늘었고 60대 여성은 20만 명이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50대, 60대 여성의 취업 증가가 32만 명인 거죠. 17시간 미만의 파트타임 잡은 28만 명이 늘었습니다. 반면에 34시간 이상의 정상적인 근로취업자는 25만 명이 줄었습니다.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럼 어디에 이렇게 됐는데 취업자 늘어난 것은 절반이 보건복지 부분입니다. 이 보건복지 부분은 바로 재정으로 만들어진 일자리죠. 계절적으로 지금 그 음식 숙박 여가가 늘었고요. 더 주목하셔야 될 일은 처음에 최저임금을 대폭 올리고 나서는 일용 근로자가 감소한 것이 문제가 됐었습니다. 고용시장에서 가장 어려운 분들이었죠. 그래서 그 문제가 됐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부분은 적응을 하고 그 다음에 일어난 문제가 바로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작년 12월부터 마이너스로 돌아서서 꾸준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가 예를 들면 평균 2명을 고용하고 있다고 하면은 고용원 있는 자영업자가 14만 명이 줄었다면 일자리가 28만 개가 없어졌다는 얘기가 되겠죠. 거기에 따라 노동시장에서 일자리가 없어지는 그런 문제가 지금 본격적으로 지금 발생하고 있는 겁니다. 예, 이거는 한국은행에서 2분기 GDP 잠정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예, 이걸 보시면은 전기 대비는 1%고 연율로 따지면 지금 2% 지금 성장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거를 주목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2% 성장이 어디서 왔냐? 민간 부분은 0.2%고요. 정부가 1.8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가 되겠습니까? 2% 성장의 90%는 정부가 만든 겁니다. 기여한 겁니다. 지금 민간 부분의 성장 기여도는 10%밖에 안 돼요. 1년 전을 보십시오. 18년 2분기에는 성장률이 2.9%였는데 민간이 2%를 차지했어요. 그 민간이 거의 70%를 한 겁니다. 성장 기여도가 성장률에 2.9가 2.0으로 되어 있다는 것도 0.9%포인트가 떨어졌다는 것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이지만 더 우리가 주목해야 될 일은 민간의 기여도가 70%에서 10%로 떨어졌다는 겁니다. 지금 경제는 전부 정부 주도로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정부는 지금은 놀라운 지금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 정부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그 재정의 실탄을 상반기에 거의 다 써버려가지고 대부분의 경우에 보시면은 하반기로 갈수록 정부가 이제 그 힘을 잃게 되는 문제가 나오고 그래서 보시면은 전체적으로 상반기 성장률이 1.9 상반기는 나온 거고 나머지 하반기는 예측치입니다. 지난 7월 달에 한국은행이 금년에 우리가 2.2% 성장할 수 있습니다라고 국민들에게 그 보고를 했습니다만은 제가 보기에는요 잘해야 1.9가 될 겁니다. 정부를 의식할 필요가 없는 기관들은 대부분 지금 그 금년 성장률을 2.0 심지어는 뭐 1.4까지 예측하는 기관도 있습니다. 뭐 1.4는 너무 무리한 것 같고요. 아마도 1.8에서 1.9 정도 가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왜 이러냐? 좀 더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최대의 문제는 뭐냐? 최대의 문제는 바로 환율 불안입니다. 성장률이 낮아지고 있다는 것도 문제지만 현실적으로 국민들이 생활에서 느끼는 제일 피부로 느끼는 문제는 환율 불안입니다. 요 지금 갈로 아래에 있는 퍼센트는 18년 말 대비해서 8월 30일 환율이 얼마나 변동했냐 하는 겁니다. 마이너스 8.5라는 건 8.5% 약세가 됐다는 얘기죠. 우리가 미국하고 비교를 해보면 아주 주목할 양상이 있습니다. 우리 원화는 지난 8개월 동안 8.5% 약세가 됐는데 달러는 요 달러 인덱스라고 나와 있는데요. 달러는 2.4% 강세가 되었습니다. 또 우리 코스피 지수는 20%가 하락을 했습니다. 미국의 다우 지수는 13%가 올랐습니다. 코스닥은 24%가 떨어졌습니다. 나스닥은 20%가 올랐습니다. 어떻게 미국은 이렇게 오르고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떨어졌을까요?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이것을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안전자산으로 금년 말 대비 우리나라가 국내의 금값이 26.5가 올랐습니다.
그런데 세계 금값이 거의 뭐 19% 올랐고 여기에 이제 그 환율을 더하면 특히 국내에 뭐 금 수요가 더 늘어났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하여튼 크게 주목되는 일이죠. 핵심은 그겁니다. 왜 미국과 우리 경제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냐. 이걸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요거는 8월 5일 날 미국이 중국을 환율 조작국으로 지정함으로써 8월 5일 날 환율이 이제 급격하게 그 7위안을 깨고 그러면서 급격하게 변동했는데요. 그래서 요거는 7월에서 8월 5일 사이 변동률을 보시면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남아공화국 다음으로 변동률이 컸습니다. 우리나라가요. 왜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이렇게 그 불안정한 나라가 됐을까요? 6월 말을 대비해 보면 전 세계적으로 아르헨티나는 지금 완전 위기에 몰려 있고 남아공도 뭐 거기에 지금 가까운 상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봐라 말이야. 우리가 이만큼 위기에 가까이 있다는 얘기가 이제 여기서 이제 나오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계에서 세 번째로 6월 말을 대비하면 세 번째, 7월 말에 대비하면 세계에서 두 번째로 환율 하락률이 높은 나라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우리의 성장률이 나빠졌고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의 영향에다가 더하기 한일 무역 전쟁의 당사자이기 때문입니다. 원화가 약세가 되면 외국인들은 당연히 매도 요인이 발생을 하죠. 그러니까 주가 하락을 하고 이게 이제 나쁠 때는 이게 그냥 막 서로가 이제 꼬리를 물고 이제 도는 겁니다. 이 악순환 구조가 돼서 이제 그런 거고요. 특히 이제 주목하셔야 될 거는 뭐냐면 지금 원 달러 환율은 위안 달러 환율에 완전히 종속화폐가 됐습니다. 외환 시장에서. 그러니까 위안화가 떨어지면 원화는 그냥 떨어지는 겁니다. 같이. 이 요인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나오는 무슨 이런 데 들어가면은 그리스 사태가 일어난다, 뭐 아르헨티나 사태가 난다, 온갖 위기설이 난무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금융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전혀 없습니다. 단연코 그런 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습니다. 심지어 7월, 8월에도 외자는 계속 들어왔습니다. 8월 달에 외국인의 주식 매도가 2조 6천억을 네트로 팔았습니다만 채권에서 4조 7천억이 들어왔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여전히 8월 달에도 외국인이 들어온 거죠. 그리고 가장 위험도를 민감하게 평가하는 그 CDS, 즉 우리 국가 부도가 일어날 그런 그 프리미엄 시장에서 보면 프리미엄이 오히려 6월, 7월 내려가면 더 낮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환위기가 일어날 가능성은 없고 전혀 현혹되거나 불안해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 표를 주목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재미있는 표입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 타일랜드, 일본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중 무역 마찰로 인해서 세계 경제의 지판이 변하는 와중에서도 환율도 강세가 되고 주가도 올랐습니다. 반면에 주가는 올랐지만 환율이 약세가 된 데는 독일, 중국, 베트남입니다. 대만의 경우는 환율은 강세가 됐지만 주가는 마이너스가 였고 유일하게 환율도 약세고 주가가 떨어진 나라는 대한민국입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바로 우리가 미중 무역전쟁 또 무역전쟁의 가장 그 피해를 많이 받는 나라이자 동시에 우리가 아직은 뭐 그렇게 큰 영향이 없습니다만은 일본과의 무역전쟁에 당사자가 있기 때문이고 즉 더 크게 얘기하면은 세계 경제의 지판이 변화하는데 바로 우리가 그 가장 지금 큰 대가를 그 치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뒤집어 얘기하면 이거는 무슨 얘기냐면 바로 이런 세계 무역 전쟁이라고 하는 세계 경제 구조의 변화가 지금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가는 한 우리는 이 약세와 원화 약세와 주가 하락의 이 틀을 벗어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주목하셔야 될 일입니다. 그러면 과연 앞으로 세계 경제의 흐름이 어떻게 될까요? 지금 한일 무역 전쟁은 저는 장기할 위험이 굉장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본의 아베 내각의 정책 중에서 한국 때리기 이것의 지지도는 아베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개헌 지지도보다 거의 배에 달합니다. 즉 아베의 정책 중에 가장 일본 국민들의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한국 때리기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어떻습니까? 가장 지지도가 높은 정책이 반일 정책이죠. 즉 두 나라의 국민의 포퓰리즘이 지금 충돌하고 있는 겁니다. 그전에는 괜찮아요. 예, 바로 두 나라가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는 틀 속에서는 각각의 위치에서 협력하고 이익을 얻으면서 다른 걸 참았던 거죠. 그런데 이 글로벌라이제이션이라고 하는 틀이 깨지니까 그냥
있는 속내가 그대로 노출이 되고 그냥 충돌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정책은 문제가 아니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두 정권이 공이 정권을 걸고 있는 겁니다. 이 정책에. 그럼 이건 양보할 수가 없죠. 이거는 장기전이 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 보면 이름으로 인해서 생기는 문제가 글로벌 공급 사슬에 대한 신뢰가 손상되기 때문에 한국의 외국 기업들이 투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는 뭐 자립하자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립보다 중요한 건 당장 6개월이고 대기업들의 52%는 타격을 받는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그림이 굉장히 재미있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은 무슨냐면 이 파란 부분이 있는데요. 이 파란 부분은 우리나라와 일본이 두 나라가 공이 같이 생산하는 품목이 931개입니다. 우리나라가 생산하는 품목들은 다 세계 시장 규모가 큰 시장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거는 세트 상품들입니다. 완제품 시장입니다. 대신에 일본은 우리한테 예를 들면 그런 거죠. 가전, 반도체, 스마트폰 이런 거 다 내주고 일본은 소재 부품 이런 시장으로 들어가는, 즉 다시 말하면 세계 시장에서 사이즈가 시장 규모가 적고 기술 집약도가 높기 때문에 감히 남이 들어오기가 어렵고 그래서 세계 시장에서 점유도가 높은 시장으로 지금 집중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여기가 일본의 자리였죠. 우리가 일본의 자리를 한국과 중국이 밀고 들어오고 이걸 내주고 일본이 이러고 간 건데요. 만약에 우리가 소재 부품 산업에 대해 가지고 자립을 하겠다고 한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단순한 자립이 아니고 우리의 그 산업의 이 구조를 일로 옮기겠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산업들은 세계 시장은 심각한 공급 과잉에 빠질 겁니다. 한국이든 일본이든 그 기업들은 견딜 수가 없습니다. 왜? 이거 사이즈가 적은 시장에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요. 즉 다시 말하자면 누가 이길는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이기는 것도 있고 또 일본이 마지막까지 이기는 것도 있겠지만 결국은 이거는 치킨 게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보시면 아직도 부품, 소재, 장비의 우리 자금률이 67%밖에 안 되고요. 반도체의 경우는 27%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높인다고 하더라도 한참 시간이 걸리는 거죠. 이걸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고 설사 우리가 달성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간의 조정 과정에서 그 글로벌 밸류 체인의 손상으로 인한 고통이 지금 그 상당할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결국은 이제 GDP 50%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결국 세계 경제의 그 흐름이 어떻게 되냐 하는 관건인데요. 지금 주목하셔야 될 거는 세계 경제는 이미 본격적인 제조업의 침체가 서비스업의 침체로 넘어가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실물 경제의 흐름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게 소위 그 구매자 지수라는 거, PMI라는 건데요. 이걸 보시면 지금 세계 제조업 구매자 지수가 2012년 8월, 즉 유럽 재정위기 직후로 지금 내려가 있고 미국은 지금 09년 9월 수준으로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독일은 완전히 맛이 갔습니다. 지금. 예, 그래서 그 세계가 지금 어려운 상황에 빠져 있고요. 이걸 보시면은 대부분의 나라들이 09년 아니면 12년 이걸로 지금 다 지금 내려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구매자들의 보는 사업점이 부정적이라는 걸로 지금 그 넘어간 상황이 됐고요. 무역 동향에 관해서는 네덜란드 CPB라는 기관이 가장 권위 기관인데 이걸 보시면은 이건 모멘텀을 보여주는 겁니다. 지난 3개월하고 그전 3개월하고의 그 비율을 보여주는 보시면은 17년, 18년 반짝했던 것이 여기서 이제 완전히 꺾어집니다. 모멘텀이 꺾어져 가지고 마이너스로 지금 이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요거는 OECD의 CLI는 경기예고 지표하고 같습니다. 6월달 지표인데 이걸 보시면 두 가지를 우리가 주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걸 하나를 보시면 녹색이 우리나라 견데 이걸 보시면은 우리나라는 G7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고 파란 게 중국입니다. 중국의 경기 흐름을 따라간다는 걸 우리가 뚜렷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이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경기가 계속 하향할 거라는 걸 지금 보여주고요.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지금 증대하고 있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은 점입 가경이죠. 9월 1일부터 지금 미국이 지금 관세를 때리기 시작을 하고 지금 그 홍콩 사태가 큰 지금 고비를 넘고 있습니다만은 그 문제죠. 그 다음에 중국이 갈수록 더 그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죠. 영국이 지금 그 노딜 브렉시트가 의회 법안을 통과를 해서 3개월이 연기가 된 상태지만 여전히 지금 불확실성은 있습니다. 뭐 이태리 그렇죠.
지금 미국 연준의 금리 정책도 큰 지금 그 불확실성의 덩어리입니다. 최근에 나온 걸 보시면은 미국의 제조업이 35개월 만에 이제 확장 국면이 끝났다. 즉 미국의 제조업이 이제부터 이제 하강 국면에 들어간다. 이렇게 발표가 됐습니다. 이거는 ISM은 미국에만 나오는 그 구매자 지수입니다. 그걸 보시면은 16년 8월 이후에 지금 최저다. 그 다음에 미중 무역 전쟁이 장기화될 거다. 그 다음에 최근에 소위 R의 공포로 잘 알려져 있는 금리 역전 문제. 이게 이제 그 시장에 공포를 이제 주고 있죠. 아직까지는 미국 경제가 견조합니다. 하지만 경기 위축에 대한 우려가 오래가고 있습니다. 요 그림이 재미있는 겁니다. 바로 여기 R의 공포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바로 보시면 요거는 작년 8월 30일 기준으로 해서 작년에는 미국의 재정음 3개월짜리 금리는 2%를 조금 넘었습니다. 그리고 10년 재정물은 2.8 정도였어요. 당연히 그 장기로 갈수록 금리가 오르는 것이 당연하죠. 시간 위험이 있으니까요. 그랬는데 딱 1년 지나서는 어떻게 됐냐. 3개월은 지금 음은 지금 2%인데 10년 만기는 지금 1.5입니다. 딱 절반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래서 역금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겁니다. 지금 3개월 돈 빌려주는 금리나 30년 빌려주는 금리나 같습니다. 이게 바로 역금리고 바로 이것이 미국 경제학자들이 가장 신뢰성이 높다고 하는 리세션의 예고 지표라는 겁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한 60여 명의 자기네들의 그 이코노미스트 계속 그 경기 예측에 관해서 하는 그 표본 집단이 있습니다. 여기에 따르면 2020년에 미국 경제가 침체에 들어갈 거라고 생각하는 38%입니다. 21년에 들어갈 거라는 사람은 34%입니다. 아마도 제가 보기에 시간이 갈수록 내년에 리세션에 들어갈 거라는 율이 높아질 거라고 봅니다. 3개월 금리가 10년 금리보다 높은 나라가 미국, 영국, 카나다, 스위스, 홍콩 뭐 여러 나라입니다.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아까 그 R의 공포냐? 또 다른 해석은 뭐냐면요. 과거에 이런 역전 현상이 나타나는 것은 금리가 인상될 때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보다 훨씬 빠르게 올라가서 역전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는데 지금은 장기나 단기나 다 떨어지는 국면에서 발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 R의 리세션, 단기적인 리세션보다가 더 롱텀의 경기 후퇴를 의미할 가능성이 크다. 즉 일본식 장기 침체의 가능성이 있다. 로렌스 서머스가 얘기하던 소위 그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그 가능성이 높다는 주장이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재파니피케이션, 일본화냐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냐 같은 말이죠. 결국 장기 침체라는 얘기입니다. 이걸 보시면은 독일하고 일본하고 지금 마이너스 금리에 지금 들어가 있는 거죠. 10년 만기 금리가. 미국도 지금 1.78 여기를 지금 왔다 가고 있습니다만 경기 단기 침체냐 아니면 일본의 잃어버린 20년과 같은 재파니지피케이션이냐. 재파니지피케이션이라는 말이 최근에 다시 부각되고 있는 얘기입니다. 미중 무역 마찰은 지금 그 8월 5일 이걸 계기로 해서 지금 점입 가격입니다만은 환율 조작국 지정을 했는데요. 우리 입장에서 보면 문제가 뭐냐면 이것은 바로 위안화의 환율 변동폭을 확대하라는 거고 이게 확대가 되면 결국은 원화의 변동폭도 겉따라서 지금 확대가 될 거라는 겁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안고 있는 원화 불안의 그런 위험이 있는 겁니다. 이거 보시면 쭉 이렇게 오다가 8월 30일 날 달러당 6.88 위안이 이게 9일 날 7위안을 돌파를 하고 지금 9월 30일 현재 7.18에서 이게 7.2가 08년 2월입니다. 08년 2월 환율로 지금 금융위기 전으로 지금 그 환율이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관건을 쥐고 있는 미중 마찰인데 주목하셔야 될 일은 뭐냐면요. 오사카 G20 회의를 전환점으로 해서 중국 내부에서 대미 무역 전쟁의 강경론이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이게 이제 주목하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 미국 내에서는 이 트럼프가 하고 있는 관세 전쟁에 대한 피로도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갤럽이 한 조사에 따르면 자유무역에 대한 지지도가 올라가고 관세 전쟁에 대한 미국 국민들의 부정적인 의견, 그 입장이 정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는 지금 시간에 쫓기는 겁니다. 내년 선거를 앞두고. 이대로 가면 잘못하면은 중국과의 무역 전쟁에서 얻은 것도 없이 대선을 맞아야 됩니다. 그럴 수는 없죠. 그러니까 트럼프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을 더 거세게 때리는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해온 무역 전쟁을 정당화하기 위해서는 판을 더 키우는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무역 전쟁의 기술 패권의
안보 패권까지 최소한도로 내년 대선까지는 미중 간에 타결이 될. 왜? 중국이 이미 장기전의 입장을 취해졌기 때문에 이 치킨 게임은 마주보는 열차의 게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게 이제 그 통화 전쟁이 될 가능성이 있느냐? 대체적인 전체 얘기는 통화 전쟁이 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한국 경제를 둘러싸고 있는 위험 요인을 세 개는 아까 이제 쭉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우리나라의 그 지소미아 문제가 주는 특히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외국 기업들에게 또는 한국 진출을 검토하는 그 외국 기업들에게는 상당히 그 충격적인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합니다. 국내의 위험 요인들이 한국 경제에 대한 압박의 도가 올라갈 거냐 내려갈 거냐. 대체로 아까 앞서 말드린 것처럼 올라갈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 같습니다. 지난 우리가 경험을 돌이켜 보시면요, 세계 경제가 12년에서 16년 사이에 급격하게 그 세계 수출이 꺾였고, 그러니까 중국 수출이 줄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대중 수출이 줄고, 그러니까 우리 전체의 수출 증가율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성장률이 낮아지고, 이걸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답이 안 나오니까 바로 이제 13년에 박근혜 정부가 들어와서 14년에 이제 주택 경기를 부양을 해서 뭐 한 2년에 경기를 끌어갔던 거고요. 그게 이제 17년 와서 이제 약발이 떨어지게 되고 그랬죠. 그러다 이제 17년, 18년 세계 경제가 돌아서면서 다시 이게 이제 그 플러스로 돌아섰습니다. 이것이 금년 들어와서 급격하게 지금 마이너스로 가고 있죠. 주목하셔야 될 일은 지난 5년간의 경험, 제가 보기엔 앞에 말씀드렸던 국내외의 위험 요인들을 보면은 이것은 앞으로 2020년대는 이것보다 훨씬 더 길고 깊은 상황으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점입니다. IMF 미션이 금년 초에 왔을 때 한국 경제가 안고 있는 단기적, 중기적 성장의 역풍을 맞는다는 얘기를 했고요. 그러기 위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뭘 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온갖 적과의 싸움에 지금 그 바쁩니다. 이건 IMF가 내놓은 그 장기 성장 전망인데요. 2020년대 우리 성장률이 2.2%라고 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재미있습니다. KDI가 상반기 전망을 5월 달에 내놓으면서 이 전망에 따르면요, 2020년대 두 가지입니다. 잘하면 우리가 2.2%인가 이걸 갈 수 있다 얘기했습니다. 왜? 뭐 때문에? 바로 유일하게 우리가 끌어올릴 수 있는 게 총요소 생산성입니다. 그것이 0.7에서 1.1로 올라간다. 어떻게 해요? 지금 국회 하는 거 보십시오. 국회와 정부가 싸우는 걸 보십시오. 총요소 생산성이 올라가겠습니까? 안 떨어지면 다행이겠죠. 만약에 지금과 같이 총요소생산이 안 떨어진다고 하자. 그럼 성장률이 어떻게 되느냐? 잠재 성장률이 1.7이라는 겁니다. 자, 이제 정리를 해보죠. 2019년을 계기로 해서 세계 경제의 판도가 변화하고 그 충격을 끌어갔던 미국조차도 이미 제조업이 침체 국면에 들어가기 시작을 했고, 미국 경제 전체가 2020년에는 침체 국면에 들어가면서 세계 경제가 이제 장기 침체 국면에 들어갈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설사 연준이 금리를 낮춘다고 하더라도 금리를 낮출 수 있는 게 2%밖에 안 됩니다. 과거에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는 4%포인트를 8번을 떨어서 4%포인트 정도를 낮춰서 경기를 부양을 했는데, 이건 지금 트럼프의 그런 그 요구대로 연준이 따른다고 해도 2%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만큼 경기를 부양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디글로벌라이제이션, 또 글로벌 밸류 체인이 손상되는 상황에서 직접 투자가 증가할 수가 없고, 거기에 따라서 세계 무역이 늘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세계 경제가 2020년대는 이런 그 지정학적 위험, 또 포퓰리즘의 위험, 그런 등등으로 인해 가지고 장기 침체에 들어갈 그 가능성이 높고요. 문제는 또 하나 문제는 뭐냐면, 그것으로 인해서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독일, 싱가포르, 이게 대표적인 수출 의존 국가들이죠. 이게 이제 성장률이 대표적으로 다 떨어진 나라들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히 여기에다 더하기, 아까 제가 앞에 처음에 서두에 서비스업과 소비를 주목하라고 말씀드렸는데, 이게 이제 마이너스로 돌아서기 시작을 해서 내수가 본격적인 이제 마이너스 국면을 들어가기 시작을 하면, 자영업자들이 지금 꾸고 있는 돈이 730조입니다. 이것이 가져오는 압박 위험, 이게 이제 우리 경제에 큰 이것이 나올 거고요. 문제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성장 잠재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는 점입니다.
아까 IMF가 그랬습니다. 지금이라도 한국 경제가 서비스업을 비롯해서 구조개혁을 해야 된다. 앞으로 긴 겨울이 온다. 그것도 혹독한 긴 겨울이 온다. 그것에 대비해서 우리가 그런 노력을 하지 않는다면은 어떻게 될 거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런 장기 침체 국면에 대응할 여력이 더 떨어지고, 왜냐하면 갈수록 경기가 나빠지니까 구조개혁을 하는 것이 갈수록 더 어려워집니다. 갈수록 더 못하죠. 다시 말하면 계속 추위에 떨고 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떠는 걸로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대응할 능력이 가장 취약한 이런 내수 장기 침체로 인한 그런 자영업자들의 문제. 이런 것이 2019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이거는 우리가 2020년대의 문제로 보셔야 합니다. 이 소중한 전환기가 그냥 우리는 지금 이렇게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이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시대의 절체절명의 과제가 뭐냐? 우리 시대의 시대 과제가 뭐냐, 정말. 시대 과제가 반일, 통일, 분배 개선 다 좋습니다. 다 좋습니다. 그러나 반일이든 통일이든 소득주도 성장이든 이 어느 것도 성장 잠재력이 높아지지 않으면 정치적 프로파간다에 불과합니다. 성장 잠재력이 제고되지 않는다면 반일을 하는 데 드는 돈도, 통일 경제를 하는 데 드는 돈도, 분배를 개선하는 데 드는 돈도 전부가 다 이제는 우리는 앞으로 차세대의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태어나지도 않은 애들에게 부담을 지우는 부끄러운 조상이 되시겠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해 2% 성장하기는 매우 어렵습니다. 미중 무역 마찰은 내년까지 갈수록 더 어렵게 갈 겁니다. 한일 무역 전쟁 장기화할 겁니다. 단순하게 2020년, 19년, 20년 만의 문제가 아니고 20년대 전체적으로 세계 경제와 국제 정치의 지판이 변화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유연하고도 지혜로운 그런 대응을 하지 못한다면, 지금과 같이 경직적이고 정치 우위의 이런 대응을 한다면 앞으로 2020년대가 매우 어려운 시기가 될 그런 가능성이 큽니다. 정부는 고민이 많죠. 정말 진퇴양난입니다. 여러분, 소득주도 성장 들어보신 지 오래되셨죠? 어디 갔죠, 그거요? 그러면 소득주도 성장 다음에 정부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반일? 자립경제? 지금 코앞에 있는 급한 불 끄기 급급합니다. 우리의 미래는 과연 어떻게 됩니까? 죄송합니다. 기쁜 뉴스를 드리지 못하고 걱정을 끼치도록 대단히 죄송합니다. 이걸로 제 얘기를 마치겠습니다.